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시사타파의 심층분석. 예, 오늘은 정시에 시작했습니다. 지금 폭염, 여러분들 지금 굉장히 심각하죠. 제가 오늘 시사타파 데스크회의에서 잠깐 말씀드렸는데, 저도 아까 언론 보도를 통해서 좀 알아봤어요. 왜 이렇게 덥나? 지금 티벳 고기압과 우리 북태평양 고기압이 한반도 위에서 이렇게 딱 만나고 있어서,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이불을 두 개 덮고 있는 거야, 여름에. 이불을 두 개 덮고 있다 보니까 이거 굉장히 이제 엄청나게 더운 이런 그 한반도에 어떤 폭염이 일어나고 있는데, 94년이 진짜 더웠었어요. 제가 그때 군대에 있었거든요. 94년에 군대에서 제가 행군을 하는데 진짜 아직도 기억이 나요. 가다가 제가 특공대 나왔지만 특공대원들이 픽 쓰러질 정도의 지열이 있었거든요. 그 다음에 2008년도, 94년, 2008년도가 역대 대한민국을 강타한 폭염이었는데, 올해가 그 다음에 버금가는 더위라고 합니다. 저는 이제는 우리 사회가 이 기후 변화라고 얘기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우리 잼님도 방금 기후 변화에 따른 그러니까 기후가 변화가 돼갖고 한반도가 덥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우리가 이제 폭염은 재난이라는 개념을 써야 돼요. 폭염은 재난이다로 가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 에너지 빈곤층, 이 소득의 양극화가 벌어질수록 사실 폭염 때문에 사망하는 거는 인재예요. 제가 보면 이거는 인재입니다. 얼마든지 에어컨 바람을 쐬면서 그 열을 식히고 그럴 수 있는, 방지할 수 있는 거거든요. 방지할 수 있는 건데, 이거는 이 에너지 빈곤층 입장에서는 전기세가 만만치 않다 보니까 쉽게 어떤 그 에어컨 바람이나 이런 것들을 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어떤 일용직 노동자들이나 이런 분들이 그 노동 현장에서, 사실 그분이 사망을 했는데, 60대가 노동 현장에서 사망했는데 그분의 체온을 재봤더니 거의 40도가 넘더라는 거예요. 40도가 넘더라는 거, 체온이. 그만큼 이제는 이 사회적 대재난이 된 것이고, 취약계층이 더욱더 이 폭염에는 약할 수밖에 없죠. 장애인들 또는 독거노인, 그 다음에 쪽방촌 사시는 분들, 이분들이 의지할 수 있는 거는 유일한 그 선풍기 한 대예요. 과거에는 낮에는 덥더라도 밤에는 좀 시원하고 그런 게 있는데, 이제는 열대야 현상이 기본적으로 폭염과 함께 오다 보니까, 이 열대야 현상 같은 경우에는 낮에 그 강렬한 태양이 그 도시를 폭염으로 가득 메울 때, 열기로 메울 때 이 복사열이 나가지를 못하는 거죠. 아스팔트가 달궈져 있다가 결국은 밤에까지 이게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이제 뜨거워지는 거죠. 그리고 제가 보면 선풍기 켜봤자 뜨거운 바람 나와요. 그쵸? 선풍기를 켜봐야 뜨거운 바람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기후 변화, 기후 재앙에 의해서 이제는 우리나라도 이제 동남아 기후가 여름에는 오는 그런 현상 같아요. 제가 보면. 아니, 선풍기를 켜봐야 뜨거운 바람이 나와서 굳이 선풍기를 켜야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응? 그래서 지금 저는 우리의 인식, 사회적 약자들이 피해를 가장 많이 보는 게 이 폭염이거든요. 이거는 점점 에너지 바우처 이런 게 아니라, 이 국가적으로 이제 폭염을 기후 재난으로만 받아들이지 말고, 기후 변화로만 받아들이지 말고, 재난에 버금가는, 폭염은 재난으로 받아들이고, 취약계층에게 어떤 여름 에어컨 2달 동안은 마음 놓고 틀 수 있도록, 저는 이런 대책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이제 폭염은 더 이상 이례적인 현상이 아니에요. 이제는 구조적인 사회적 재난 문제로 받아들이는 인식의 전환이 좀 필요할 거라고 생각해요. 2달만 잘 버티면 그래도 한 9월 좀 지나면 좀 선선한 바람이 오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산업 현장에 있는 분들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 여름에는 몇 도 이상이면 노동을 못하게 한다든가 좀 권고 사항이 아니라 이거는 규제로 좀 막아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주식하시는 분들 거의 공포였죠. 아예 주가 창을 열었다가 그냥 다 닫으셨을 것 같은데 제가 뭐 주식에 관해서는 깊은 어떤 지식은 없지만 오늘 주가가 폭락한 이유는 딱 세 가지입니다. 미국발 실업률, 그러니까 미국의 경기 침체가 우려된다. 그게 첫 번째고, 그 다음에 중동발 지금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 그래서 중동발 전쟁 악재. 그 다음에 세 번째가 AI, 미국의 AI의 거품이 현실로 드러났다. 그게 엔비디아나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등의 미국의 빅테크들의 실적이 시장의 기대에 못 미친다라는 세 가지 악재가 겹치면서 우리나라의 서킷 브레이크가 발동까지 하면서 지금 주식시장이 폭망을 했죠. 오늘 어제에 이어서 오늘 같이 폭망을 했는데, 전쟁의 공포는 결국은 유가로 이어지는 것이고, 그 유가는 물가를 치솟게 하는 가장 근본적인 원자재 상승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중동발 악재가 겹쳤던 것이고요. 저는 어떤 이런 미국 중동 그리고 AI의 거품 이런 것들에 있어서 우리 시장에 미치는 영향 이런 것도 있지만 우리나라만 이런 게 닥치는 게 아니거든요. 미국뿐만 아니라 일본, 뭐 전 세계의 어떤 주식 시장이 오늘 사실 다 폭락을 했어요. 근데 대처를 할 수 있냐 이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경기 침체, 미국의 경기 침체 우려, 그래서 한국 시장까지 영향이 오고, 그럼 우리나라의 경기 침체는 지금 미국보다도 더 심각한 위치에 있는데, 그럼 우리나라의 정부는 경기 침체에 있어서 어떤 대응책이 있냐 이것이죠. 그렇죠? 지금 자영업자들은 지금 폐업이 일상화돼 있고 속출하고 있고, 그러다 보면 정부가 경기 침체에 대비한 재정 확충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반대로 경제 정책을 펼치면서 재정 확충은 오히려 세수 부족으로 이어지고, 가계부채와 부동산 불안으로 우리나라가 지금 이것도 이리저리 정부가 어떤 시장에 개입하기는 것도 어렵고, 그래서 더욱더 지금 자영업자들이 힘들어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자영업자들의 지금 연쇄 어떤 도산, 그 다음에 폐업 이런 것들이 이어지고 있는데, 위메프와 어떤 팀원 사태가 일어나면서까지 정산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면서 연쇄적으로 자영업자들이 더 지금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에 이 정부가 이게 무정부 상태예요. 무정부 상태. 이건 무정부 상태입니다. 어떻게 보면 정부의 기능은요, 위기에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갖고 있는 게 국가의 몫입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는 어떤 위기든지 닥칠 수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다른 나라에 비해서 현명하게 대처해서 어떤 100의 데미지가 100 정도로 입을 거를 데미지를 20-30%로 최소화하는 게 정부의 몫입니다. 그렇죠? 이런 위기감이 높은 상황에서 대통령이라는 인간은 오로지 방송 장악과 이 거부권 정국에 몰두하고 있는 이런 현상들을 보면서 이게 과연 정부가 있는 것인가, 무정부 상태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지금 단신 뉴스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한동훈이가 여러분들 법무부 장관 시절에 이길 수 있다라고 큰 소리 쳤던 소송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엘리엇 배상 판정 취소 소송에서 우리 정부가 결국은 패소했습니다. 이게 무슨 문제냐면, 이 엘리엇 배상 판결 취소 소송이라는 건 뭐냐면, 엘리엇이라는 헤지펀드 투자가 그 당시에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오히려 우리 투자자들이 손해를 입었다라고 하면서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게 국가 분쟁 해결 절차를 거쳐서 재판이 일어났는데,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이거 승소 가능성이 없다. 승소 가능성이 없으니까 차라리 물어주자. 이런 얘기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거를 한동훈이가 법무부 장관 시절에 이거 충분히 우리가 이길 승산이 있다라고 하면서 소송을 이어가는 바람에 이게 수십억 원의 배상금 이자가 발생을 했습니다. 응? 이게 여러분들 왜 그러면 한동훈은 법무부 장관 시절에 이 무리한 이길 수 없다라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었는데도 이거를 소송으로 끌고 갔냐? 여러분들 알다시피 윤석열과 한동훈이가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을 수사했었잖아요. 그래서 한동훈이가 자기가 지휘한 수사 결과를 근거로 배상 판정을 오히려 취소해달라는 이율 배반적인 소송을 낸 셈이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은 잘못됐다라고 하면서 박근혜를 깜빵에 쳐넣는데 그래서 우리나라 검찰이 잘못을 지적을 해서 엘리엇이 소송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불리하게 됐는데 지가 막상 법무부 장관이 되니까 이 소송은 우리가 이길 수 있다라고 하면서 끌다가 수십억 원의 배상금을 물게 됐습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여러분들? 응? 지네가 수사했던 게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은 박근혜가 그 개입을 해서 그랬다라고 하면서 이정영에게 몰아주기 위해서였다라고 하면서 지네가 수사한 사건이기 때문에 이거를 법무부가 이 소송을 이어가다가 지금 돈을 더 물어다니게 되겠다.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조국혁신당에서 지명직 최고위원회 조윤정 호남 출신의 어떤 그 여성 비전 네트워크 이사장을 임명을 했는데 지금 조국혁신당이 이번에 돌풍을 일으켰죠. 이번 총선에서 돌풍을 일으켰었는데 그 이유가 호남에서 절대적인 지지가 많이 나왔었죠. 민주당보다 호남에서의 어떤 지지가 비례대표 선거에서는 더 많이 나왔었기 때문에 호남을 배려하는 차원으로 최고위원회 조윤정 어떤 그 이사장 여성 비전 네트워크 이사장을 임명을 했는데 이거는 뭐냐면 이번에 여러분은 10월 달에 여러분들이 선거가 하나 있습니다. 10월 달에 전남 영광 군수 곡성 군수가 10월 달에 있어요. 이때 이제 민주당과 경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한판에 재밌는 우리 어떻게 보면 우리 민주 진영의 어떤 좋은 선거가 될 거라고 생각해서 사전에 어떤 호남의 어떤 그 민심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조국혁신당의 포석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10월 달에 전남 영광 군수와 곡성 군수 재선거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조국혁신당의 간판을 달고 조국혁신당은 사실 비례정당이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지방선거 재선거에 지금 나가서 민주당과 한번 겨뤄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전 포석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 얘기 좀 하죠. 지금 통신사찰 무더기 조회 이게 여기저기서 이제 말이 많이 나오고 있죠. 과거에 윤석열의 발언이 또 다시 부메랑으로 돌아오면서 지금 통신조회가 이제 이건 범죄 행위거든요. 이게 진짜 이거 검찰들이 배 밖으로 나왔어요. 간이. 저는 민주당이 이 통신사찰에 대해서 비판에 그치면 안 되고 여기서 한 발짝 더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냐면 이거를 검찰 개혁의 고삐를 당겨야 돼요. 제가 오늘 준비한 게 민주당 이재명 당대표 2기 체제는 성과로 보여줘야 된다 이 얘기를 하면서 이따가 말씀드릴 거지만 이 통신사찰, 규탄, 어떤 조사 이것도 중요하지만 결국 검찰의 무소불위의 권력에 의해서 민간인 뿐만 아니라 언론인, 정치인들 무단 사찰을 한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공안 정국을 꿈꿨던 인간들이기 때문에 이거는 민주당이 지금 검찰청 폐지뿐만 아니라 공소청 신설, 그다음에 검찰의 어떤 6대 범죄 수사도 전부 회수를 해서 중대 범죄 수사처로 넘기려고 해서 저는 이번 기회로 늘 위기가 어떤 민주당 위기가 기회인 것이기 때문에 검찰 개혁을 속도감 있게 저는 지금부터 좀 민주당이 추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 사건 여러분들에게 간단하게 설명해 줄게요. 다들 아시겠지만 간단하게 여러분들 개념만 정리해 드리고 하면 지난 대선 때 윤석열이가 부산저축은행 사건에서 봐주기 의혹이 있다라는 게 뉴스타파의 기사에 보도가 됩니다. 거기에 이제 김만배가 등장하고 김만배와 형과 동생이라고 얘기했던 전 어떤 그 언론노조 위원장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지금 검찰이 윤석열의 명예훼손 이거 그런 적이 없다라고 하면서 대선 개입 여론조작 사건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대선에 뉴스타파가 개입을 해서 윤석열의 명예를 실추시켜서 윤석열을 떨어뜨리려고 했다라는 게 지금 윤석열과 검찰의 입장이에요. 그래서 이 과정에서 이재명 당대표나 어떤 조국 대표, 야당의 정치인들뿐만 아니라 보좌관들, 거기에 언론인들까지 무려 3,000명 이상이 되는지 10,000명이 되는지 모를 정도로 대거 조회를 했던 게 이번 사건의 핵심입니다. 근데 이게 뭐가 중요하냐면 이번 통신자료 조회 주체가 어디입니까, 여러분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수사 1부예요. 이게 뭐가 오죠? 이 통신 자료를 이 사건 윤석열의 명예훼손에 대한 이 사건을 수사했던 게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수사 1부예요. 그 당시에 반부패 수사 1부의 검사가 부장검사가 바로 강백신이었던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반부패 수사 1부장이 강백신 검사였기 때문에 이 강백신은 마침 어떤 김건희 사건이나 이런 것 좀 봐주기 의혹이 있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탄핵 소추안을 지금 발의가 된 상태죠. 그래서 이번에 국회 법사위에서 강백신 검사의 탄핵 청문회 때 이번 통신조회 담당자니까 그 사람이 부장검사 담당이었으니까 이번에 이 청문회에서 통신 사찰에 대해서 한마디로 청문회를 진행하겠다는 거예요. 이해가 가시죠? 강박씨는 이미 탄핵이 올라가 있고 근데 그 당시에 마침 통신자를 조회했던 반부패 수사 1부의 부장검사가 바로 강백신이었다. 그래서 이번에 법제사법위원회 법사위에서 이번에 강백신 검사 탄핵의 청문회를 할 때 같이 다루겠다라고 벼르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그치지 말고 검찰청 폐지, 기소기관인 공소청 신설, 그 다음에 검찰 수사권의 중대범죄수사처 이관, 민주당은 3차 검찰개혁법안을 딴 거 모르고 민주당이 속도감 있게 해야 돼요. 검찰개혁은 흐지부지 하다가는 늘 대치기 당합니다. 정말 이 검찰개혁 딴 건 몰라도 이 검찰개혁만큼은 올해 안에 민주당이 진짜 마무리를 지어야 돼요. 그 다음에 민주당 얘기 좀 할게요. 이제 민주당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당대표는 누구죠? 이재명 당대표예요. 민주당 당대표는 이제 이재명 당대표 우리가 딴 건 없이 시간만 지나가면 8월 18일 이후에는 이재명 당대표의 2기 체제를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민주당 당대표 2기 체제에 출발하기 전에 한마디로 새 지도부가 꾸려지는 거죠. 기존에 있던 최고위원들은 임기가 다 돼서 새로운 최고위원들이 이제 모여서 이재명 당대표와 다시 손발을 맞추고 이제 민주당의 최고위에서 다시 회의를 하고 정치를 민주당을 이끌어야 되는데 아마 지금 민주당에서 이런 소리가 나오고 있어요. 이재명 당대표가 2기 체제가 출범하기 전에 지도부가 출범하기 전에 최상병 특검법을 재발의할 것이다. 이거 지금 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 민주당이 이제 수싸움이에요. 늘 정치는 수싸움이고 어떤 수를 던지냐에 따라서 저쪽이 다른 수를 놓지 못하고 내가 던진 수를 맞거나 받을 수밖에 없게 만드는 거예요. 이번에 민주당에서 이재명 당대표 2기 체제가 출발하기 전에 최상병 특검을 더 강하게 왜 밀어붙일 필요가 있냐면요.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저번에 이런 얘기를 했죠. 이재명 당대표 8월 18일 날 당대표가 되면 민주당은 이재명 당대표가 한동훈 특검법을 민주당이 대신 발의해 줄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민주당이 더 강한 최상병 특검법을 올리면 또다시 국회는 대결 구도가 되고 또 찬반 투표가 되고 윤석열은 거부권 행사할 게 뻔하죠. 민주당이 강한 최병 특검을 또다시 재상정을 하는 순간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냐. 여러분들 알다시피 국힘당에 한동훈 특검을 내라고 압박을 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민주당 지도부가 더 센 특검법을 내고 한동훈 여당에게 제3자 추천안을 발의해라 라고 압박을 하면 어차피 민주당 안으로는 거부권 행사할 게 뻔하니까 막힐 수밖에 없잖아요. 민주당이 더 센 걸 내놓고 너 한동훈 네가 얘기했던 제3자 특검법 발의해봐 라고 하면 만약에 발의를 안 하면 민주당이 다시 한동훈 특검법으로 재발의를 해도 압박 효과가 있죠. 그래서 민주당이 강하게 할 수 있죠. 그러면 한동훈이가 언급한 제3자 추천안을 결국은 민주당이 발의를 하게 되면 한동훈이가 그걸 받을 수도 안 받을 수도 없고 받을 수도 없고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여러분들. 그래서 뭐가 있는데 요거가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에요. 뭔 얘기하는 거야, 백두님은? 고속 뭐 어떻게 뭐랬는데 뭔 말이야? 고속이 뭐야? 고속이 뭐야? 응? 고속이 뭐야? 아, 우리 백두님 아니라고? 닉 도영이에요? 그런 것도 알아요. 그래서 지금 이재명 당대표가 어떤 그 2기 체제가 들어오자마자 부담감을 덜어주기 위해서 지금 최상병 특검법을 민주당이 새 지도부가 출범하기 전에 더 센 최상병 특검법을 올리면 이재명 당대표가 된 다음에 중지안을 내놓을 수 있는 그런 구도를 간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게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오늘의 주요 단신이었습니다. 네, 여러분들 지금부터는 저는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문제를 좀 얘기할게요. 솔직히 저도 어느 순간부터 이제 정치판에 한 20여 년 이상 정치 고관여층으로 있고 그러다 보니까 요즘이 이재명 당대표가 힘들다고 얘기한 것만큼 저도 요즘 되게 힘들어요. 어떤 게 힘드냐? 윤석열을 끌어내릴 이유가 많은데 한 방이 없어요. 그쵸? 그리고 윤석열이가 양심 있는 놈이거나 윤석열이가 정상적인 정치인이라 그러면 어느 정도 대화와 어떤 그 정치적 해결이 있는데 막가파예요. 막가파다 보니까 민주당이 뭘 법안을 통과시키면 국회의 입법권을 무시하면서까지 그냥 자기가 거부권으로 다 망합니다. 막아버려요. 이러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요. 윤석열 탄핵의 딜레마가 있어요. 어떤 딜레마가 생기냐면 시민들이 지쳐가요. 그렇죠? 여러분들이나 시민들이 점점 저런 인간 언제까지 봐야 되냐 하면서 속은 부글부글 끓는데 여러분들이 이성적으로 생각해도 한 방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최병 특검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떤 막 중대한
뭐 공수처가 그래갖고 제대로 수사를 해갖고 대통령의 헌법 위반, 법률 위반을 딱 잡아내갖고 탄핵 사유를 만든다던가 뭐 이러면 몰라도 일단은 최혜병 사건은 임성근 사단장이 직접적인 문제를 뭐 구조하기 위해서 한 거라서 제가 보면 헌재라는 큰 장벽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응? 그렇잖아. 우리가 윤석열이가 대통령실이 개입해갖고 최혜병 사건에 외압을 가했다라고 해도 그 대통령 누가 했냐? 그럼 경호처장이 했냐? 누가 했냐? 거기서 막아버리면 나중에 헌재에 가서도 장벽에 막힐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태까지 김건희 주가 조작 사건이나 국정농단이라는 큰 한방이 필요한데 지금 뭔가 우리 시민들은 윤석열 꼴보기 싫고 이게 나라가 막 쑥대밭이 되는 거에 대해서 분노하고 뭔가 이거 어떻게 좀 해야 되는데 지금 계속 안 되고 있고, 그리고 윤석열 탄핵의 여론이 여러분들 보시면 박근혜 탄핵 여론이 탄핵 찬성이 몇 %였는지 아세요? 80%였어요. 80%. 박근혜 탄핵해야 된다는 여론이 80%였어요. 80%. 근데 지금 윤석열 탄핵 찬성이 많이 나와야 60%예요. 50% 후반대. 그러면 여기저기서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빨리 탄핵해야지 나라 망하게 생겼다. 응? 지금 막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2017년 박근혜를 탄핵할 때는 국민적, 그러니까 탄핵은 요건이 있죠. 먼저 대통령이 중대한 헌법 위반이라 법률 위반의 범죄가 드러나면 거기에 이제 국회에서 탄핵 소추안을 발의하면 그 벽도 넘기가 쉽지는 않아 보이죠. 그 국회의 탄핵의 200석이라는 어떤 민주시형의 윤석열 탄핵 조건을 맞추려 그러면 국힘당을 움직여야 되는데 그 국힘당을 움직이는 힘은 광장의 힘이죠. 광장도 예전 같지가 않죠. 박근혜 탄핵 때는 국민운동본부라는 어떤 그 엄청난 그 조직이 중심이 돼서 전국의 2,300개의 시민단체가 박근혜 퇴진 비상국민행동이라는 범국민운동본부의 단일 대오로 움직였어요. 그때는 단일 대오로 움직이면서 사실상 민주시행이 하나가 돼서 박근혜 탄핵을 이끌었는데 지금은 그때랑 다르죠. 지금 여기저기서 시민사회 촛불 집회도 갈기갈기 찢어졌고 그러다 보니까 촛불이 하나로 모이지도 않고 그동안 박근혜 탄핵 이후 문재인 정부 5년을 지나고 검찰 개혁을 지나고 많은 어떤 시민사회에서 들고 있었던 촛불 많은 시민사회 단체가 지금 어떤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한다 그러면서 갈기갈기 좀 찢어져 있는 상태예요. 거기에 이제 시민사회 단체들의 투쟁 방식도 그 다음에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과의 시민단체들과의 마찰, 저는 이게 가장 크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과거에는 어떤 여러분들 제가 이런 얘기하면 공감 가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2016년도 박근혜 탄핵 과정까지는요, 광장이 정치권을 주도했어요. 광장이 정치권을 주도. 진짜 그래요. 그쵸? 그때는 광장이 우르르 수백만 명이 들고 일어나서 정치권 인사들이 나왔고 그런 시민 촛불 집회에는 정치인들이 못 올라갔어요. 정치인들이 감히 못 올라갔습니다. 괜히 뭐 야당이 이 어떤 이런 촛불 박근혜 탄핵을 주도한다라는 소리가 나올까봐. 지금 광장이 정치권을 주도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제가 냉정하게 판단하면 예전 같은 걸 기대하면 안 됩니다. 예전같이 시민사회단체가 모여서 윤석열 탄핵 집회를 한다 그러면 많이 안 나옵니다. 지금. 왜 그렇게 됐냐? 그동안 이 촛불 기득권이 있었어요. 이 촛불 기득권들이 정치인들을 양비론으로 싸잡아 비판을 하면서 물론 이 사람들은 진보 진영이었어요. 진보 진영이었지만
민주당 정치인들도 극혐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치인들이 이 촛불 집회나 이런 데에 올라갈 자리가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어떠냐? 민주당이 주도로 나가야 돼요. 지금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시민사회의 어떤 촛불 집회를 주최를 하거나 시민사회 시민운동 하시는 분들이 이건 아니지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현실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지금은 민주당이 나서는 윤석열 탄핵에 정당이 앞서야지 시민들이 따라 나오는 형태가 돼버렸어요. 바뀌었어요. 왜 바뀌었냐면 그동안 시민사회가 문재인 정부 5년을 거치면서 이 촛불 기득권들이 자기네들의 싸움을 해버렸어요. 야당 시민사회의 엄청난 분열을 통해서 이 갈라치기 세력들이 진보 진영에 침투를 해서 여러분들 알다시피 문재인 정부 때 갑자기 듣도 보도 못한 새끼들 민주진영 이재명 지지자라고 하면서 나타난 이 듣보잡 유튜버들과 이런 어떤 형태의 엄청난 기존에 있던 허건달 걔네들이 얘기하는 게 김어준 공격하고 유시민 공격하고 그렇죠? 지금 그런 인간들이 이재명 당대표를 앞에 방패막이로 놓고 민주진영을 거의 몇 년 동안 분열을 시켰어요. 그래서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리는데 윤석열 탄핵 집회는 더민주 혁신회의가 이끌어 가야 돼요. 더민주 혁신회의가 그동안 민주당의 수박들 척결을 하고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했잖아요. 지금 민주당의 최고위나 민주당의 지도부가 나서서 윤석열 탄핵을 외칠 수는 없어요. 더민주 혁신회의라는 외곽 조직에서 이 전국회의잖아요. 더민주 혁신회의가 외곽 조직이고 전국적인 조직이기 때문에 여기서 탄핵을 주도해야 돼요. 제가 보면. 지금 촛불행동은 윤석열 집권하자마자 촛불 집회를 이끌어와갖고 정말 100회가 넘는 동안 고생들도 많이 했고 했지만 오히려 지금에 와서 윤석열 탄핵 집회를 외치면 사람들이 지쳐 있어요. 이미 제가 보면 돌아가는 걸 이렇게 보니까 윤석열 집권하자마자 윤석열 탄핵 집회를 시작을 해버리는 바람에 2년 동안 시민들이 아스팔트에서 다 지쳐버렸어요. 그리고 신선함이 없어졌어요. 집권하자마자 윤석열 탄핵을 외쳤기 때문에 사람들이 어떤 윤석열을 지켜보다가 와 하면서 폭발력이 있어서 광장에 뛰쳐나가야 되는데 이미 윤석열 시작할 때부터 탄핵 집회가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신선함이 없어요. 신선함이 없다 보니까 폭발력이 안 생기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보면 어떤 조직이 시민사회를 이끌어서 촛불 집회를 주최한들 이거는 또 민주 진영 안에서 싸움밖에 안 나고 결국은 민주당 주최의 윤석열 탄핵 장애 집회가 시민사회를 이제는 융합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보니까. 그렇죠? 지금 민주당 간판이 있는 집회가 돼야만 시민사회가 묻지도 말고 따지도 말고 민주당과 함께 윤석열 탄핵하자 이런 명분이 생기는 것이지 다른 단체들이 지금 윤석열 탄핵을 외치거나 그러면 그 단체에 어떤 반감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서 촛불이 커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태까지 광장이 여의도를 이끌어 왔지만 이번 윤석열만큼은 가장 정치적 탄압을 받고 있는 민주당의 이재명 당대표뿐만 아니라 민주당이 이제는 앞장서서 시민사회와 함께 같이 싸워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이 시민단체는 이해관계가 너무 복잡해서 결집력이 없다. 맞는 말이에요. 저희가 이끌었던 개국본만큼 이해관계가 복잡하지 않은 단체도 없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저기서 개국본 죽이려고 눈이 벌게 갖고 나타나고 그렇죠? 서로 개국본 한번 먹어보려고 난리를 쳤었고요. 개국본은 그 어떤 이해관계나 그런 것들에 엮여 있지 않았기 때문에 오로지 민주당을 위하고 진보 진영을 위한 어떤 시민단체이고
그러다 보니까 공격의 대상이 됐었죠. 제가 지금부터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민주당 더 빨리, 더 독하게, 더 철저히 지금 이 전국을 풀어나가야 됩니다. 솔직히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저도 지쳐가고 있어요. 이 언제까지 윤석열 김건희 커플을 내가 지켜봐야 되나? 언제까지 김건희의 국정농단을 지켜보면서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함을 보여야 되나? 왜 제가 이재명 당대표 2기 체제에서는 성과를 보여줘야 된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21대 국회에서 얼마나 비판을 많이 했습니까? 180석 줬더니 아무것도 못했다 그랬죠. 그렇죠? 우리가 그랬잖아. 우리가 180석 줬더니 아무것도 못했다라고 지금 얼마나 21대 국회를 비판했어요. 지금 그 180석보다 더 많은 거의 190석 가까이 지금 민주 진영에서 의석을 갖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윤석열과의 정면 대결에서는 우리가 국회 문턱까지는 잘 넘어요. 그럼 윤석열의 거부권으로 모든 게 지금 다 막히고 있습니다. 모든 게 지금 거부권에 의해서 다 막히고 있어요. 물론 많은 사람들은 알죠. 민주당 잘못이 아니라는 거. 그렇죠? 누가 봐도 윤석열이가 입법부의 권한을 대통령의 권한으로 행정부가 무기력하게 만드는 이 자체가 윤석열의 독재 정치죠. 우리가 윤석열의 독재 정치를 비판할 시간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지쳐가고 있고, 민주당에게 몰표를 주면서 지난 총선에서 엄청난 응원을 해줬습니다. 이제는 민주당은 결과를 보여줘야 돼요. 어떠한 정치력을 발휘해서든지 최혜병 특검을 제3자 특검 법안이 됐던 뭐든지 하나 통과시켜갖고 민주당이 정치력을 보여줘야 됩니다. 저는 그게 지금 민주당의 살 길이에요. 안 그러다가는 21대 국회에서도 사실상 싸우지 않는 민주당 180석의 무기력함을 우리가 봤지만, 22대 국회 지금 더 빨리, 더 독하게, 더 철저히 시작부터 강하게 싸우는 건 좋지만 결과물이 없으면 결국 국민들에게 민주당 뭐 했냐라는 소리밖에 나중에 원망을 들을 수밖에 없고, 결국은 민주당에 190석 줬더니 민주당 어떤 성과물이 없다라는, 그러면서 시민들이 지쳐가는 것이거든요. 아니,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게, 민주당이 이럴 때는 이간질을 하든 국힘당을 이간질을 하든 정치적인 역량을 발휘를 하든, 민주당이 이제는 정치력을 발휘해서 국민들이 뭔가 우리가 싸웠더니 최혜병 특검도 결국은 통과가 되는구나, 결국은 김건희도 청문회장에 서는구나, 이런 성과물이 하나둘씩 나와야 됩니다. 정말. 지금 어떻게든지 이 민주당이,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4년 만에 코스피 최대 폭락을 했죠. 김민숙이나 이진숙이라는 이 폐기 처분해야 될 인사들이 대한민국 국무위원으로 지금 줄 서고 있죠. 그 다음에 대한민국 정보사령부는 첩보망이 붕괴가 돼갖고 대한민국의 비밀 요원들의 명단이 해외로 유출되는 말도 안 되는 사고가 발생을 했죠. 방송사법, 노란봉투법, 민생지원법 줄줄이 거부권 행사하고 있죠. 이게 나랍니까 지금? 뭐 하나 제대로 가는 게 없잖아요. 지금 북한과 대한민국은 서로 오물풍선은 북한에서는 날려대고 있고, 우리나라는 전단지 보내고 앉아있고, 남북 우렁우렁대고 있고, 역사는 쇠퇴하고 일본에게 모든 것을 헌납하는, 아낌없이 주는 아리가또 윤석열이 돼버렸고, 저는 이런 현상을 보면서 진짜 지금 여론은 좋아요. 우리가 예전에 대통령이 인기가 있으면요, 어디 가서 대통령 욕을 하다가 옆에서 욕 먹고 그래요. 그렇죠? 술자리에서 윤석열 욕하다 보면 옆자리에서 만약에 윤석열 지지하던 사람들이 있다던가, 아니면 그 윤석열이 그래도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어떤 그 전 국민의 공감대가 있으면 싸움도 나고, 옛날엔 정치 얘기하다가 술집에서 싸움 나고도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국힘당 지지자들도 윤석열 욕하는 판인데, 그냥 윤석열 욕하는 게 국민 스포츠가 돼 있거든요. 윤석열 욕하는 게 국민 스포츠잖아요. 그러면 이 정도의 탄핵 분위기가 어느 정도
무르익고 있고, 저는 한동훈 대표 체제가 이제 들어섰다 그러면 한동훈도 가장 바라는 게 뭐죠? 한동훈은 말은 안 하지만 윤석열 밑에서 자기가 당대표를 하면서 윤석열과 호흡 맞춘다는 자체가 한동훈이도 괴로울 겁니다. 어떻게 보면 윤석열 1년 임기 단축시키고 4년 중임제 개헌, 대통령제 개헌으로 가는 것도 한동훈이란 얼마나 좋겠습니까? 지가 정권 잡고 싶어 하는데. 민주당이 정치력을 발휘해서 이번만큼은 당 차원에서 밀어붙이기로 했다는 법, 밀어붙이다가 윤석열에게 늘 막히고 있는데, 할 수 있는 방법, 장애 투쟁 뿐만 아니라 이번에는 어떻게든지 민주당은 성과를 보여줘야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진짜 시간이 없습니다. 민주당 더 독하게 싸워야 되고, 지금 국민들은 민주당 믿고 뽑아줬는데, 민주당 결국은 그 8석의 벽에 막혀갖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면, 오히려 민주당 다음에 뭐 그렇다 그래갖고 우리야 또 민주당을 지지하고 200석 이상을 주려고 노력을 하겠지만, 민주당이 더 철저하게 국힘당과 지금 어떻게 보면 윤석열과 국힘당이 잠시 휴전이지, 저쪽이 지금 허니문 기간이라서 조용할 뿐이지 저쪽이 그렇게 미래의 권력과 과거의 권력이 같이 갈 수는 없잖아요. 좀 당 차원에서 밀어붙일 건 밀어붙이고, 이런 민생지원법, 회복 지원금 이런 것들은 안 되면 계속 싸워서라도 좀 국회가 싸우는 방법도 좀 바꾸고, 좀 여러 가지 좀 어떤 정치적 물밑에서 협상도 좀 하고, 좀 이재명은 좀 다르다. 이재명 체제 2기가 되자마자 민주당이 국회를 주도하고 싸우는 건 좋지만 성과물을 보여야 된다. 안 그러면 시민들은 많이 지쳐간다. 그런 얘기를 좀 진짜 해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에게. 2기 때는 진짜 뭐 최혜병 특검, 김건희 특검, 뭐 한동훈 특검 말만 우리가 이렇게 기대만 잔뜩 해놓고 그 어떤 성과가 없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은 그냥 5년 가기를 기다리는 자포자기하는 이런 심정으로 지켜보다 보면 이재명 당대표한테도 좋지가 않아요. 이재명은 뭔가 다르다는 걸 좀 보여줘야 되거든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재명 2기는 뭔가 다르다. 정치력도 있다. 강함과 정치력이 같이 있어야 된다. 좀 이런 얘기를 좀 주제넘게 했습니다, 여러분들. 그 다음에 제가 오늘 준비한 거는 여러분들이 마약 사건, 제가 며칠 전부터 지난 지지난주부터 이상한 사건이 하나 있다라고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시켜드렸죠. 우리가 이태원 참사가 여러분들 2022년이요. 이태원 참사가 여러분들 12구 참사가 2022년이었나요? 2023년에 일어났나요? 지금 여러분들 2022년 10월 29일이죠. 그렇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윤석열, 한동훈 이 인간들이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했었어요. 기억나시는 분 있죠?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했었어요. 그때 특히 한동훈이가 법무부 장관일 때 더 이상 우리나라는 마약 청정국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대통령이 직접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합니다. 그렇죠? 9월달 정도에. 그때 보면서 우리가 이런 의심을 했어요. 저것들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면서 검사 숫자 늘려갖고 경제사범 민주당 압수수색하고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그런다라는 의심을 많이 했죠. 그때 그랬잖아. 우리가 저 인간들 검사들 대거 충원 계획이, 그 당시에 한동훈이가 법무부 장관 할 때 검사 충원 계획을 발표할 때 검사들 300명인가 증원시킨다라고 하면서 저것들 검사들 숫자 늘려갖고 야당 탄압에 써먹으려고 그런다라고 우리가 막 비판을 하고 했습니다. 그게 한창이 2022년이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의혹도 있었잖아요. 2022년 12구 참사가 일어나기 전에 그 당시에 법무부나 윤석열 정부에서 9월 달에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를 그 전부터 하고,
이태원 할로윈 축제 때 거기 마약 그 사범들을 잡기 위해서 경찰이 많이 투입됐을 거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했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상식적으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이 마약이 70 몇 킬로예요. 70 몇 킬로. 지금부터 여러분들 잘 들어보십시오. 이게 언제 있었던 일이냐? 작년 9월 달에 잡은 거예요. 작년 9월 달에 말레이시아의 마약상을 잡아요. 작년 9월에 말레이시아의 마약상을 잡아요. 이 새끼를 잡았다. 너 어떻게 들어왔어? 라고 했더니 세관 직원이 안내를 해줘서 제가 들어왔어요. 2022년 일인가 이게? 이 마약 사건이 2022년 일 아니에요? 그때 외국인들은 코로나 검열 받고 그래 22년인가? 22년 아니다 23년이다. 그래서 거의 2,200억대의 마약이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마약을 말레이시아에는 너 어떻게 해도 이거를 말도 안 되잖아. 이 새끼들이 여러분들 마약을 몸에 칭칭 감고 들어왔대. 마약을 들어올 때 막 가슴에 붙여갖고 검열을 통과하는 그 사람들이 이 마약 그 이런 허접하게 몸에 감고 들어오고 그러니까 세관 직원들이 안내를 해서 다른 외국인들이 코로나 방역 검사 거기를 거치지 않고 딴 데를 거쳐갖고 들어오게끔 이제 철저하게 이 마약상들의 사진을 세관 검색 직원에게 먼저 보낸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제매 사진을 딱 찍었어. 제매 사진을 찍어갖고 공항에서 출발하는 제매 사진을 찍어서 제미 오늘 몇 시 비행기로 몇 번 이렇게 생겼다. 이 옷을 입고 그래서 휴대폰으로 이 세관 직원들이 사진을 본 거죠. 그러면 이 사람이구나. 그러면서 그 사람들을 데리고 나가서 택시까지 잡아서 다른 통로로 해서 보낸 거죠. 근데 오늘 최강욱 의원도 아까 그 홍사원의 경제쇼에서 얘기하는데 제가 뭐가 의상했냐면 이 사건이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대통령이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이인자 법무부 장관이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했어. 그래서 2,200억 원이라는 엄청난 마약 조직을 소탕한 사건이야. 아니 생각해봐. 대통령이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제2인자 한동훈이도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했는데 영등포 경찰서에서 2,200억 마약 조직을 잡았다 그러면 엄청난 성과잖아. 그랬는데 이 사건이 윤희근이는 계속 지원을 했다는 거야. 근데 어느 순간 서울 경찰청 소속의 이종호 카톡에 등장하는 조 경무관이 서울 경찰청에서 영등포 경찰서장과 영등포 백경정에게 전화가 오고 관세청에서 백경정에게 전화 오고 이건 무슨 말이냐면 윤희근 입장으로서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윤희근 입장에서는 엄청난 포상을 받아야 되는 일이었던 거야. 그치? 자기가 경찰청장인데 마약 조직 2,200억짜리 마약 조직을 소탕을 했으면 경찰청장은 이거를 거기에 우리나라 세관 직원들도 연루가 돼갖고 국제적인 마약 조직의 공무원들의 부패까지 잡았다. 박수 받아야 되지. 근데 생각해보세요. 만약에 이게 용산에서 알고 있었다 그러잖아. 용산에서 예의주시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백경정을 계속 압박을 가했대잖아. 그럼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윤석열이가 경로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지 난. 이렇게 엄청난 마약 수사를 잡았는데 서울 경찰청에 어떤 놈이 이 수사를 방해했다. 어떤 놈이 방해했다. 대통령이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했는데 어떤 놈이 방해하려고 그랬으면 그 방해한 놈 때려 죽여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지.
제 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대통령이나 한동훈이나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했어. 그래갖고 엄청난 국민적 성과를 알려야 되는데 서울경찰청, 관세청 이런 데서 연루가 돼 있어. 그럼 대통령이 여기서 화를 내갖고 그 새끼들 당장 압수수색하고 당장 잡아오라 그래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대통령실이 경로를 안 해. 그쵸? 그러니까 처음에 용산에서 예의주시하고 있다라는 건 더 철저하게 수사를 하라고 착각을 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용산에서 예의주시하고 있으니까 세관 직원들은 인터뷰 브리핑에서 빼라. 이거는 용산이 덮고 있다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조금만 마음에 안 들면 경로하는 윤석열인데 이번에는 윤석열이가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엄청난 성과를 국민들에게 알릴 수 있고 자랑할 수 있는 기회인데 중간에 경찰청장도 아니고 서울청 경무관이 중간에 끼어갖고 세관 직원들을 빼라 그러고 관세청장이 나서서 자기 직원들 빼라고 하고 용산에서 누군가가 지시를 때리고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지금 방금 여러분들이 제 얘기를 들은 것만 봐도 우리나라의 공기관이 몇 개가 움직였어요. 서울경찰청이 움직였죠. 그렇죠? 관세청이 움직였죠. 대통령실이 움직였죠. 서울경찰청과 관세청과 대통령실을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 누굴까? 나는 보여. 누군지. 응? 그렇죠? 서울관세청과 특히 경찰청장을 패싱한 거야. 이거는 윤희근 경찰청장을 패싱하면서 느닷없이 관계도 없는 서울청 경무관 이종호 카톡의 멤버인 조 경무관이 경찰청을 패싱하면서까지 외압을 가하고 근데 조 경무관은 승진을 하고 마약 수사를 제대로 했던 백경희는 좌천되고 원래 백경희가 승진을 하고 중간에 끼어서 막으려고 했던 새끼들을 검찰이나 대통령실에서 일망타진을 해야 되잖아. 거기에 더욱더 이해가 가지 않는 거. 검찰 개혁을 막기 위해서 한동훈이가 마약 수사를 주장을 했거든요. 마약은 이제 대한민국이 청정지역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왜 마약 수사는 검사들이 잘해요. 그래서 검사들의 인원을 증원시키려고 했거든요. 근데 영등포 경찰서에서 여러분들 어떤 영장 청구를 했는 줄 아세요? CCTV. 세관 직원이 마약범을 어떻게 택시까지 태워갔게 하면서 입국 심사를 받게끔 했는지. 두 번째, 이 연루된 세관 직원들의 입건은 시켰잖아요. 얘네들의 혹시나 그냥은 안 했을 거 아닙니까? 미치지 않고서요. 그러면 우리가 유력하게 2200억의 1%만 받아도 22억이잖아. 20억이잖아. 그러면 계좌 압수수색을 하려고 그랬어요. CCTV, 그 다음에 계좌 압수수색,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뭐 통신 기록 이런 거를 압수수색 하려고 했는데 검찰에서 영장을 기각해요. 기각한 다음에 한 2주 지난 다음에 영장을 내줘요. 증거인멸 다 시킬 시간 준 다음에. 나는 제일 이해가 가지 않는 게 만약에 윤석열이나 대통령실이나 김건희나 이 사안과 아무 연관이 없다 그러면 어디까지나 여러분들 이건 추측이에요. 윤석열이 이 세관 직원의 연루나 이런 마약 사건에 모르고 있었다 그러면 이거는 서울청의 조 경무관은 아예 파면 대상이죠. 그리고 윤석열은
어떤 새끼가 검찰이랑 마약 전쟁 선포했는데 수사를 방해하는 거야 하면서 당장 파면해 끌고 와 난리가 났을 겁니다. 근데 지금 이 순간까지도 대통령실에서는 아무 얘기를 하지 않아요. 제가 저번에 그 얘기를 했잖아. 주가 조작 세력들 뒤에는 누가 있다 그랬죠? 주가 조작 세력들 뒤에는 건달들이 있고, 주가 조작 세력과 손잡고 있는 인간들은 쩐주가 있고, 쩐주 주가 조작 세력 그 뒤에는 조폭이 있고, 조폭 뒤에는 마약 조직이 있단 말이에요. 저는 이 서울청의 조 경무관 왜 이종호의 카톡에 등장했나? 서울청의 조 경무관은 승진 대상으로 이종호의 관리 대상 리스트에 있었고, 평소에 이종호를 오빠라고 불렀다는 의혹이 있는 김건희 입장에서는 이종호가 신으로 보였겠죠. 오빠 우리 엄마랑 내 돈 23억 불려줘서 너무 고마워 오빠. 나 탬버린 한번 칠게. 얼마나 존경하는 오빠였을 거예요. 응? 1차 주가 조작 때는 거의 먹지도 못해갖고 이정필이라는 애한테 짜증이 이빠이 날 대로 나 있었던 김건희 입장에서는 2차 주가 조작 이종호를 만났더니 이정필에 비해서 단방에 엄마 돈 9억 내 돈 17억을 갑자기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만들어 놓은 이종호 오빠가 얼마나 이뻤겠어요. 응? 그랬더니 이종호의 오빠의 부탁은 왜 못 들어주겠습니까? 응? 저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단순히 제가 여러분들 음모론이 아니에요. 윤희근 경찰청장을 패싱하고 영등포 경찰서의 수사 과장을 외압을 가할 수 있는 사람은 지금 서울경찰청 소속의 그 당시에 조 경무관이라고 나오고 있고요. 서울청을 움직이고 윤희근 경찰청장을 패싱시킬 수 있고, 서울경찰청의 자기 사람으로부터 영등포를 압박을 가할 수 있고, 관세청을 움직일 수 있고, 이 관세청을 움직이고 그 다음에 대통령실을 눈 감게 하고 검찰을 움직일 수 있는 사람 딱 한 명이죠. 누굴까요? 그쵸? 검찰의 영장을 기각시킬 수 있는 사람 윤석열 부부밖에 더 있습니까? 관세청장을 움직이고 서울경찰청장을 움직이고 경찰청장을 패싱시키고 이종호의 관리 대상인 조경무관을 이용해서 영등포를 압박을 하고 국가기관을 사실상 마비시킬 수 있는 권력은 누구예요? 그 대통령실에 있는 권력. 난 아직도 근데 저는 그렇게까지 믿고 싶지 않아요. 설마 윤석열이랑 김건희가 마약을 눈 감아 줬을까? 이건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해요. 진짜로. 응? 이런 가정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종호, 김건희 그리고 대통령실의 모 관계자들이 김건희를 팔아갖고 처음에 어떤 일을 펼치다가 나중에 김건희가 알고 조용히 덮을랬다가 이 사건이 커진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이거 특검값이에요. 특검. 민주당이 이거 특검 발의해야 돼요. 그쵸? 마약과의 전쟁 선포했던 윤석열 왜 마약 사건 덮었나? 이게 특검감입니다. 이게 걸리는 순간 이건 탄핵을 해도 국민적 저항에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났잖아요. 검찰 개혁뿐만 아니라 검찰도 다 조져버릴 수 있고, 경찰, 검찰, 관세청, 대통령실 이거 하나로 저는 이거 특검해야 돼요. 왜 마약 수사에 용산의 그림자가 보입니까? 응? 왜 장관 시절에는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했던 한동훈은 왜 말 한마디 없습니까? 응? 안 그래요? 왜 한동훈은 이 마약과의 전쟁한다 그러면서 여기저기서 이런 의혹들이 나오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한동훈 입장에서는 터질 게 터졌다. 결국은 이거는 용산 개입 의혹으로 번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용산 아니면 경찰청을 움직이고 서울경찰청을 움직이고 경찰청장을 패칭시키고 관세청을 움직이고 말도 안 되잖아요. 검찰을 움직이고 누가 이런 막강한 힘을 갖고 있어요. 검찰한테 영장 청구, 검찰이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했는데 검찰이 영장을 기각한다? 말 같지도 않은 소리죠. 위에서 지시가 없는 이상 무슨 검찰에서 영장 청구를 기각합니까? 저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응? 잠깐만요. 안 그래요, 여러분들? 언론도 이걸 말을 안 해요. 저는 이거 이게 진짜 큰 사건이에요. 점점점 지금 우리 백경정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말을 아끼고 있지만 엄청난 걸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당사자잖아. 잘못하다가 이 백경정 위험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그러면 제가 순서대로 해줄게요. 서울청이 브리핑에서 관세청을 빼라고 지시한 이유. 거기서 조 경무관은 누구의 지시를 받았나? 그치? 조 경무관은 누구의 지시를 받고 진해 관할도 아닌 서울청이 영등포에다가 전화를 걸어서 관세청을 빼라고 했냐? 두 번째, 외압 의혹을 받고 징계 대상자가 된 조 경무관에 대해 인사혁신처가 징계 불문, 징계에 해당이 안 된다고 얘기했어요. 이거 여러분들 저 조 경무관 징계 대상이라고 올린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윤희근이야. 윤희근이가 조 경무관을 외압 의혹을 받고 징계 대상자에 올렸는데 인사혁신처에서 조 경무관의 징계 대상이 안 된다고 날렸어요. 이거 윤희근이가 올린 거야. 윤희근이는 경로 왔지. 유일하게 마약 수사를 다들 덮으려고 할 때 유일하게 경로한 사람이 윤희근이에요. 자기는 이걸로 공을 세울 수 있었거든. 세 번째, 백경정 영등포 수사과장이 공보규칙 위반과 서장과 경찰서장에 보고하지 않고 검사에 대한 직무 배제 및 회피 요청을 했다는 이유로 좌천됐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검사가 자꾸 영장을 기각시키니까 이해를 못해서 이 사람한테 직무 배제 및 회피 요청을 한 거예요. 그랬는데 이 백경장이 서장이나 그 서장에게 보고하지 않고 이거 직무 배제 회피 요청을 했다므로 좌천이 됩니다. 말이 됩니까? 민주당 딴 거 없이 이거 특검 가세요. 특검. 이거는 마약 수사를 누가 덮었냐? 용산이 거부권 행사했다. 이거 국민들이 이해할 수 없는 거잖아. 그죠? 이거는 진보와 보수의 문제도 아니고, 그렇게 마약과의 전쟁이라고 얘기하더니 민주당이 진실을 규명하자 그래갖고 이 마약 수사 외압 의혹에 특검을 했는데 용산에서 거부권을 행사한다? 거부권은 니네가 범인이라는 뜻이죠. 그쵸? 이건 말이 안 되잖아. 마약 수사 제대로 왜 일망타진 못했냐? 이거를 수사를 하자고 하는데 용산이 거부권 행사한다? 국민들이 이해를 못하죠. 이건 누가 봐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거는 특검감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오늘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이 얘기 하나, 좀 씁쓸한 얘기를 하나 할게요. 김문수 얘기 좀 할게요. 김문수 여러분들 사람으로 안 보죠? 그쵸? 김문수 사람 같지 않죠? 근데 저는 김문수를 보면요,
우리 진보 진영의 어두운 단면으로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 다 김문수를 극우 이렇게 보죠. 저는 김문수를 보면 우리 진보 진영의 어두운 단면 이렇게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최근에 여러분들이 정치에 입문하시고 그런 분들은 김문수 극우 정광훈이랑 막 마이크 잡고 그렇게 문재인 공산당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여러분들 알지만 김문수는요 노동운동계의 살아있는 전설이었어요. 진짜로 저는 사실 김문수는 이 민주 진영의 예전 전두환 박정희 시절뿐만 아니라 노동운동의 전설이었던 사람이에요. 서술파론 군사독재 시절에 공장에 위장 취업해갖고 그 공장에 위장 취업을 한 다음에 노동조합을 만들어갖고 투쟁하는 위장 취업 노동가의 시초입니다. 심상정이가 예전에 위장 취업 노동가로 많은 정의당에서 노동자들에게 그 어떤 선망의 대상이고 어떤 그런 어떤 노동의 데모 같이 불렸지만 김문수 심상정이 얘기해도 그 당시에 김문수는 최초의 이 위장 취업 노동운동 그러니까 그 노동투쟁의 신화였어요. 노동운동가들 중에서는 노동투쟁의 신화였고 전태일 열사의 모친 이소선 여사도 김문수를 아들이라고 할 정도였어요. 김문수를 아들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우리 민주 진영 안에서 진보 진영 안에서는 대단하신 분이었어요. 이 사람이 어디서부터 이제 변하기 시작하냐면 이 사람이 87 민주화 우리가 6월 항쟁 이후에 그 김문수, 이재호 이 변절자들이죠. 장기표 이 사람들이 여러분들 대표적인 시민운동, 노동운동가들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재호나 이런 애들을 보면서 변하는 걸 보면서 참 민주정의 어두운 점이라고 얘기하는데 얘네들이 처음에 이제 87 6월 항쟁 이후에 제야 세력 노동단체를 규합을 해갖고 그때 이제 만들었던 정당이 민중당이에요. 민중당. 이 민중당의 그 창단 멤버들이 이런 뭐 이재호, 장기표, 뭐 그다음에 김문수, 나중에 백기환 선생님까지 거기 들어와요. 김문수는 여러분들 노동운동하다가 대학을 24년이야. 얘가 아마 서울대학교 들어갔다가 거의 대학을 졸업을 못하고 이 독재정부 군사 독재정부와 싸우면서 아마 대학 졸업하는데 24년 6개월이 걸리고 감옥도 2번이나 갔었어요. 근데 김문수 옛날에 진짜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자신의 젊음을 바쳤던 노동운동을 제도권 내에서 이어가기 위해서 민중당을 만들었었어요. 그리고 옛날에 왜 이 사람이 전설이라고 얘기했냐면 대학생들 사이에서는 김문수가 전설처럼 이야기가 떠돌았고 김문수의 연설문을 돌려 읽기도 하고 심상정 역시 동지로 지내던 시절에 김문수는 전설이었다고 얘기할 정도였고 노동운동의 대부였고 막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언제부터 변하기 시작하냐? 87 6월 항쟁 이후에 이제 어떻게 보면 절반의 성공이라고 하면서 대통령 직선제가 이제 이루어지죠. 그러면서 자기 음지에서 노동운동을 했던 거를 이제 좀 제도권으로 만들기 위해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여러분들 민중당이라는 정당을 만들어 갖고 그해 선거에 나섰는데 단 한 석도 얻지를 못해요. 그러면서 이제 이 김문수가 1992년 제14대 총선 이후에 이제 바뀌기 시작합니다. 1992년. 민중당은 이 14대 총선에서 한 명의 당선자를 내지도 못하고 3% 이하 지지율을 받아갖고 정당이 해산돼요.
지금 여러분들 알다시피 선거에서 3% 이하의 지지를 받은 정당을 미달로, 득표율 미달로 정당이 해산돼요. 그 다음에 그해 14대 대선에서도 민중당 후보로 추대된 사람이 누구냐면 백기환 선생님이었어요. 그때 백기환 선생님이 대통령 선거에서 얻은 득표율은 1%였어요. 또 참패를 합니다. 이때 김문수가 많이 변해요. 김문수가 이런 얘기를 해요. 언제 김문수가 결정적으로 여러분들 아마 여러분들은 그냥 저는 이 민주 진영 진보의 어두운 면이라서 이걸 좀 보여드리는 건데 진짜 이런 사람이었어요. 옛날에 노동자가 주인 되는 사회에 이르러 김문수 이런 거 보세요. 이런 거 진짜 이게 한때 젊은 김문수였어요. 근데 이 사람이 언제부터 이제 두 차례 민중당 선거를 거친 다음에 김문수가 한 1년 동안 택시 운전을 해요. 택시 운전을 살아가다가 결정적인 게 94년 김영삼이가 망쳐놓습니다. 1994년에 이때 변절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았어요. 김영삼 따라 민자당 기억나세요, 여러분들? 응? 민자당. 그때 3당 야합할 때 YS가 민자당에 입당을 합니다. 그때 민자당에 어떤 뭐 김무성이도 따라가고 별의별 막 과거에 노동운동, 민주화운동 했던 애들이 3당 야합에 합세를 하면서 민자당에 막 갈 때 했는데 딴 사람들은 그냥 그런 놈이다라고 생각했지만 김문수가 그때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 김문수가 김영삼이의 제안을 받아갖고 설마 했는데 노동운동을 했던 사람들이 보수로 전향해서 국힘당에 들어가는 거는 뭐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 중심에 김문수가 있었다라는 거는 굉장히 진보 진영과 노동계에서는 충격이었었던 거죠. 제가 그 이후에 노동운동의 전설이었던 김문수가 이제 망가지기 시작하죠. 김문수가 망가지는 이유 중에 가장 컸던 건 뭐예요? 김문수가 대권을 노렸었어요. 김문수가 대권을 노리면서 김문수가 이제 보수 정당에서 대권 후보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강성 보수 지지층을 잡아야 된다고 이제 완전 이제 머리가 돌아버린 거죠. 그러면서 공산당 발언을 하고 태극기 부대와 손을 잡으면서 여러분들의 오늘날의 김문수가 된 거예요. 저는 우리 진보 진영에 왜 어두운 단면이라고 생각하냐면 변절자들이 하는 얘기가 특징이 있습니다. 그럼 왜 변절자들은 민주당의 손을 잡지 않고 국힘당으로 들어가냐? 예전에 독재 정권과 목숨을 걸고 맞싸우던 사람들, 나름 젊은 청춘에 목숨을 바치어서 민주화 운동한다는 것은 그들의 프라이드였어요. 마지막 자존심. 그러면서 나온 얘기가 우리가 돈이 없지, 뭐 가오가 없냐 그런 소리가 있었죠. 그러니까 진보 과거에 뭐 NLPD 막 싸움 있었죠. 뭐 여러분들 알다시피 PD는 People Democrats, 그 다음에 NL은 Nation Liberal, 이게 NLPD여서 NL은 북한의 주체사상, 그리고 민족해방운동을 하는 사람들이었고, 그게 노동운동계의 민족해방운동을 했고 NL 계열이라 그랬고, 저쪽은 PD 계열이라고 했었죠. 진보 진영이 이렇게 결국은 너 잘난 맛에 자존심 갖고 서로 노동운동, 민주화운동 하면서 어떤 놈은 출세하고 어떤 놈은 출세하지 못하고 이런 거에 있어서 굉장히 좌절을 겪었다는 거예요. 학교 다닐 때나 노동운동할 때 막 얘가 훨씬 잘 나갔는데
막상 일찌감치 김대중, 김영삼 밑에서 정치 수업을 받았던 애들은 이미 국회의원 배지를 달고 있고, 나중에 자존심 상해갖고 고개 숙이고 걔네들 밑으로 기어 들어가긴 싫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변절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게 뭐냐, 국힘당에서는 노동계의 어떤 전설이 민자당으로 온데 박수를 쳐주는 거죠. 그런 게 있더라고. 청춘을 진짜 목숨을 바쳐서 민주화 운동을 하고 노동 운동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따뜻하게 마주해주는 진보가 없는 거예요. 물론 김문수를 옹호하고 싶은 게 아니라, 그런 경우에 그래서 나를 비난해도 좋다라고 하면서 변절자들이 많이 생기더라고, 예전에 보면. 그래서 예전에는 우리 진보 진영 안에서도 노선 투쟁 또는 어떤 서로 선명성 투쟁, 그 다음에 누가 더 학생 운동을 열심히 했냐, 그런 대가가 결국은 민주당의, 지금 우리가 586 그러면서 욕먹는 어떤 운동권 정치인들은 너도 나도 김대중 밑으로 들어가고 누구 들어가면서 정치권에 들어와갖고 국회의원 배지 달고 그 사람들이 뭐 우리가 욕을 먹어도 기득권이 되고 막 그랬었잖아. 근데 같이 노동운동하고 그러니까 정치권을 이 사람들은 더 센 진보 진영이라서 민주당도 욕하고 국힘당도 욕하는 그런 더 센 쪽에 있다 보니까 기성의 제도권 정치와는 좀 멀리, 그래서 민중당이라는 노동자가 중심이 되는 세상을 만든다 그러면서 이 어려운 길을 선택하다 보니까 지치는 거죠. 어려운 길을 선택하다 보니까 얘네들은 배지 달고 보좌관들 있고 민주당에서 착착착 배지 달고 재선되고 삼선되고 이런 모습인데, 자기네들은 쟤네보다 더 총만 받고 신망 받고 그런 노동운동의 대부, 민주화운동의 대부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현실은 정말로 생계가 어렵고 그 어떤 것도 이루어지고 없고, 근데 저쪽을 가면 완전 나를 환영해 주는 거지. 그러니까 민주당보다 더 센 사람들이었어요. 김문수, 심상정. 왜 저렇게 외곽에서 늘 같이 학생운동하고 민주화운동하고 같이 싸웠지만, 이쪽은 기득권 제도 정치에 끌려 들어가서 자기네들이 배지를 달고 그랬다 그러면서 비판적 시각을 갖고 있었다는 것이죠. 자기네들은 그런 진짜로 노동자와 서민을 위해서 정당을 만들어서 노동해방, 노동자가 주인인데, 이런 구호가 대한민국과의 어떤 현실 정치와는 굉장히 괴리감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지쳐가고, 그 지치고 경제적 궁핍, 그 다음에 사회적으로의 냉대, 그 다음에 정당 정치 해보려고 그랬는데 그런 어떤 대한민국에서 진보 정당이 살아남기는 굉장히 힘들잖아요. 남북이 갈라져 있는 이런 상황에서. 그러니까 지치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달콤한 유혹들이 오는 것이죠. 우리한테 와, 배지 줄게. 우리한테 와, 당선시켜 줄게.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과거의 동지가 자기를 배신했다고 생각해서 지금 따뜻한 나에게 손을 내밀어준 이 사람들의 저 정당에 가서 내가 바꾸겠다라고 하면서 스스로의 어떤 그 명분을 쌓는 거죠. 국힘당은 없어져야 될 정당이지만 저 정당에 나 같은 진보적인 사람이 들어가서 바꿔야지 하면서 들어갔다가 물들어 버리는 거죠. 이해하시겠어요? 이 쓰레기 집단에 내가 들어가서 이 정당을 조금이라도 바꿔놔야지 하면서 들어갔다가 더한 새끼가 되는 거죠. 왜? 그런 악마들은 이런 사람에게 배지를 주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을 철저하게 진보가 전향해서 보수가 됐다라는 철저한 심볼로 만든 거거든요. 하여튼 저는 이재호, 이런 뭐 김문수, 그 다음에 여러 변절자들 이렇게 보면요 굉장히 마음이 아파요. 특히 그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의 선배였던 그 박종철 열사가 그 억울한 죽음을 당한 것도 자기의 선배였던 그 박상 누구였죠? 그 선배가 박종철 군의 하숙집에 잠깐 들려서 그 자고 갔다는 이유만으로 끌려갔거든요.
박종철 열사는 민주화 운동이나 그걸 과격하게 했던 친구도 아니에요. 자기 선배가 어떤 주도적으로 했다가 박종철 열사 하숙집에 하루 자고 아침에 도망갔는데 경찰들이 박종철 씨를 잡아가고 고무치사에다가 죽은 거거든요. 그런 자기 때문에 죽은 후배가 있으면 평생 마음의 짐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런 인간들이 국힘당에 소속돼 있어요. 진짜로 여러분들. 그렇죠. 노무현 대통령은 끝까지 반대 토론해야 됩니다. 3당 야합이 말이나 됩니까? 그래서 저는 김영삼이가 어떻게 보면 민주진영을 진짜 야성, 여러분들 지금이야 PK가 국힘당의 텃밭이라는 개소리들을 하지만 김대중 대통령과 김영삼 대통령이 반독재 민주화 투쟁을 할 때 YS는 마산과 부산은, 여러분들 마산과 부산은 원래 야성이 강한 지역이에요. 그래서 북마항쟁도 마산에서 일어난 거예요. 부산과 마산에서 민주화 운동이 일어나고, 진짜 부산, 그 다음에 호남, 영남 이쪽은 야성이 강한 지역이었는데 그 중심을 무너뜨린 게 3당 야합으로 대통령이 되면서 실질적으로 영남 계열의 운동권 진보 세력들을 수구화시켜 버린 거예요. 영남권 운동 민주화 운동 세력들을 사실상 국힘당과 혼합시켜 갖고 오히려 박정희를 우상화시키는데 앞장서는 그런 거수기 노릇을 시킨 거죠. 저는 이게 가장 뼈아파요. 무슨 하나회를 척결하고 그런 건 참 뭐 역사적으로 우리가 되돌아보면 잘한 일이지만 돌이킬 수 없는 역사적 죄를 지은 거죠. 여러분 알다시피 마산, 부산 그쪽이 얼마나 야성이 강하고, 과거에 선거하면 부산 이쪽이나 우리가 대통령 직선제가 처음에 됐을 때도 부산, 마산 이쪽에서도 그렇게 저쪽에 힘을 쓰지 못했어요. 그렇지. 불경이 국힘당의 텃밭이 된 것은 김영삼의 책임이죠. 그래서 오늘 제가 말을 좀 여러분들이 이해가 잘 되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왜 진보 진영의 어두운 이면에는 김문수, 이재호, 함윤경 이런 애들도 다 변절자들이에요. 인정 못 받으니까. 그러면서 가장 진중권 이런 애들은 진보 진영에서 깝치다가 인정 못 받고 가니까 삐딱선 타고. 왜냐면 진보 진영이라고 하는 애들이 대체로 자존심 하나로 먹고 살거든요. 자존심 하나로 먹고 살고 굽힐 줄 모르다 보니까 오히려 자기네 진영에서 무시당할 바엔 반대 진영에 가고 칼을 꽂겠다라는 심상이 많아요. 그쵸? 자기 진영에서 비판받고 인정 못 받을 바에는 자기 반대 진영 갖고 너 한번 보자, 이런 것들이 있죠. 하여튼 불쌍한 인생이에요. 보면 변절자들 얼마나 많습니까? 김대중 대통령 파리하면서 변절한 김경재, 한광옥, 리틀 노무현이라고 불렸던 그 누가 한화갑 이런 인간들 보면 어디 김대중 대통령 앞에서 자다가 대통령 나타나시면 얼마나 진짜 박정희 전두환과 목숨 바쳐서 싸웠던 김대중 대통령 앞에서 어디서 DJ 괜히 그런 개소리를 할 수 있습니까? 저는 그런 걸 보면서 우리 민주진보도 따뜻한 보수가 아니라 따뜻한 진보가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세상은 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유승민을 얘기할 때 따뜻한 보수라고 얘기하죠. 진보는 어제까지 동지였지만 오늘 하나의 실수가 되는 순간 손절합니다. 그쵸? 저는 그게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해요. 수십 년간 동지였고 투쟁을 했지만 한순간 잘못으로 내 동지를 손절해야 되는 민주진보계의 정치권 문화, 피도 눈물도 없는. 저는 민주당이 올해 장기 집권을 하려면 진보가 따뜻하다는 걸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보수는 악랄하고 진보가 따뜻하고
따뜻하기 때문에 노동자와 서민을 더 챙기는 것이고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개인적으로.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